이번 시간에는 202페이지에 유무형자산 그리고 기타 비유동자산 관련된 문제를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문제가 뭐 엄청 많네요. 그죠? 수익과 비용까지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데, 수익과 비용까지. 네, 여러분들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이론 평가 시험 보잖아요. 10문제. 예.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이런 수준으로는 이보다 좀 쉬운 수준으로 나와요. 쉬운 수준으로. 예. 그러나 출제 범위는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거기에 관해서 회계 원리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예.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유형자산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1번은 뭐라고 그랬느냐?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형체가 있는 유형의 자산으로 일반적으로 장기 자산을 말한다. 맞아요. 영업활동에 사용해야 되고 형체가 있어야 그게 유형자산이에요. 장기 사용해야지 한 달, 두 달 쓰는 거 이런 것은 유형자산이라고 안 해요. 그런 거 그냥 소모품이에요. 다음 2번. 토지를 포함할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틀렸네요. 왜냐? 토지를 포함한이 아니라 제외해야죠. 제외. 예, 그리고 모든은 아닙니다. 모든은. 토지하고 뭐가 하나 더 있냐면은 건설 중인 자산. 그렇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이면서도 감가상각을 안 한단 말이죠.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토지를 포함한 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의 대상이 된다. 이게 틀려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죠.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자, 요거는 그냥 답을 찾았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2번. 다음 거래를 주식회사 한공의 입장에서 옳게 분계한 것은, 자, 주식회사 한공 입장에서 분계하라는 거예요. 주식회사 한공은 단기 매매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A사 주식 100주를 주식회사 대한의 기계장치와 교환했다. 교환거래 문제가 나왔네. 주식하고 기계를 교환했대요. 자, A사 주식의 취득원가는 주당 300원이고 시장가치는 주당 340원이다. 이 기계장치에 대한 B회사의 장부금액은 31,000원이다. 뭐 중요한 게 많아요. 자, 누구 입장에서? 한공 입장에서 교환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해라. 자, 여러분, 기계하고 주식을 교환한 겁니다. 자, 주식회사 한공이 가지고 있던 것은 주식이죠. 여러분, 교환거래에서 제가 교환거래 정리할 때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주식과 기계장치는 이종 간의 거래죠. 이종. 예, 이종 간의 교환거래예요. 이종 간의 교환거래. 이종 간의 교환거래. 자, 이때 이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뭘로 보느냐 이거예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예.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뭘로 보느냐 하면은 제공한 자산입니다. 공정가치.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뭘로 봐라? 취득한 자산의 취득 원가로 보아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뭐 좀 까먹었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종 자산 간의 교환. 이종 종류가 다른 자산끼리 교환을 했을 때
취득원가를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지금 기계장치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걸 얼마로 기록하느냐 이거. 얼마로. 지금 여기서 말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기계장치에 대한 B회사의 장부 금액은 31,000원이다. B회사하고 우리 주식회사 한공이 교환을 했는데 B회사의 장부에 지금 이 기계가 31,000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우리 알려줬어요. 그래? 그러면 31,000원 3번이 답이겠구나. 틀렸어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공한 자산의 시가, 공정가치가 시가죠. 시가를 그 기계의 취득금액으로 봐야 돼. 자, 그러면 한번 답을 찾아볼까요? 자, 주식이 100주가 시가가 얼마였나 보세요. A사 주식의 취득가는 300원이고 시장가치는 340원. 100주 곱하기 340원이 기계의 취득원가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34,000원으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답은 34,000원짜리를 찾으면 돼. 4번에 답이 있습니다. 자, 분계를 다 살펴보면 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을 B사에다 줘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회사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대변에 가는 것은 장부금액이 가야죠. 자, 보세요. 장부금액은 얼마예요? 100주를 300원에 사가지고 보관했죠. 300원에 사서 보관했으니까 장부금액은 지금 3만원이에요. 100주 곱하기 300원. 단기매매증권 3만원. 자, 단기매매증권 3만원짜리 처분하고 기계를 얼마에 우리가 자산증가시켰어요? 34,000원으로 자산증가시켰죠? 이 34,000원으로 하는 근거는 뭐다? 제공한 이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해라 하는 원칙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3만원의 자산을 제공하고 34,000원의 자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다? 이거 처분한 걸로 처리해야 돼. 단기매매증권 처분이 4,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네. 교환거래. 우리 FAT 1급에서는요. 교환거래가 있다. 교환거래도 거래다라는 것만 거기까지만 나오죠. 교환거래도 일반 공급으로 본다. 우리 부가가치세법 배울 때 교환거래도 거래다라고 공급이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우리 TAT 2급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뭐를 얼마치를 주고 뭐를 받았다.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 이종 간의 교환은 이렇고요. 이제 뒤에 아마 혹시 동종 간의 교환 거래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동종 간의 교환 거래는 제공한 자산의 공정 가치가 아니라 뭘 보냐면은 동종의 경우는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공정 가치가 아니라 장부 금액을 취득원가로 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종 간의 교환 거래를 하면 뭐가 발생을 안 해요? 예,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익이나 손실이. 왜냐면 장부 금액. 자, 이걸 지금 동종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3만 원이야. 받은 것도 3만 원으로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차례ben이 딱 맞아버려. 맞으니까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나올 수가 없죠. 장부 금액으로 취득 금액을 봐버리니까. 그런데 이종 간의 교환 거래에서는 처분 이익이나 또는 손실이 나올 수 있다. 이게 차이다. 자, 4번입니다. 다음에 3번 문제 볼까요? 자,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유형자산 문제가 이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야 실력이 뭐 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 표시해야 하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느냐 아니면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씀. 1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사가 뭘 지출을 했는데 그것을 자본적으로 지출했냐 수익적으로 지출했냐 이거에 따라서 회사의 재무 상태하고 경영 성과가 많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잘 이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 회사가 2019년도에 우리 공장을 아주 대대적으로 고치는데 50억을 썼어요. 50억을 지출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공장이 다 낡아가지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운전할 수가 없어. 그러면 더 이상 생산을 하려면 어차피 다 고쳐야 돼. 50억. 그러면 현상 유지를 위해서 수리한 거예요. 그렇다면 수익적 지출이에요. 이게 다 뭐라는 얘기예요?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로 처리한다. 이거 수선비로. 50억을 수선비로 처리하면 경영 성과가 50억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나빠지죠. 당기 순이익이 50억 줄어버려요. 이 50억을 수선비로 처리했을 때는. 자, 그런데 사실은 공장이 다 망가지게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치는데 50억 들어간 건데, 야, 우리가 이걸 사장님이 자본적 지출로 하자 강력히 주장을 하셔가지고 회계 처리를 자본적 지출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로 처리해요? 뭐 기계장치, 유형자산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건물, 뭐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했다 이 말이에요. 비용 처리할 것을 자산 처리했으니 이익은 감소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자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과대하게 표시되겠죠? 기계장치가 50억 원이 늘어버리는 거예요. 자산 처리해가지고. 실제로는 그 기계가 50억이 늘만한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가 이제 다 낡아가지고 쇠가 다 낡아서 이렇게 쇠를 붙였다 이거예요. 수리한 건데 수리했다고 기계값이 더 올라가겠어요? 그러진 않죠. 현상 유지. 현상 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장치 산업, 이런 공장 같은 데에서는 우리가 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느냐,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크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히 구분해서 표시해라. 명확히 구분해서 표시해라. 그래서 1번은 맞는 겁니다. 자, 2번. 새로운 생산 공정의 채택이나 기계 부품의 성능 개선을 통하여 생산 능력을 증대했다. 내용 연수가 연장되었다. 상당한 원가 절감이나 품질 향상을 가져왔다. 이런 것이 자본적 지출이에요. 이번에 어떤 지출을 해가지고 원가가 상당히 많이 절감되고 우리 회사의 품질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생산 능력이 증대되거나 아니면 내용 연수. 그 기계를 원래 내용 연수가 10년짜리였는데 이번에 이걸 지출해가지고 내용 연수가 20년이 됐어요. 11년이 됐고 이렇게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은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지출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므로 뭐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이건 맞았습니다. 자, 1, 2번 다 맞았네요. 그럼 3번 볼까요? 유형자산 취득후 지출의 효과가 단기간에 종료하는 것이라면 당해 지출은 전액, 단기 비용 항목인 수선 유지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맞아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기적인 효과가 단기적이다 이거예요. 때 되면 또 고쳐야 돼. 때 되면 또 고쳐야 돼. 이런 것들은 수선비로 해라 이거예요. 수선비. 그래서 3번도 맞다. 그럼 4번이 뭐가 틀렸나요?
자,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기록하는 회계처리다라고 했는데 언뜻 보면 이게 맞은 것처럼 생겼어요. 물론 유형자산은 사용을 하거나 기간이 경과하면 가치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치가 감소한 것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이것은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비용을 배분하기 위한 회계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예. 비용 배분. 감가상각은 가치 감소분을 가지고 가치 감소분만큼 매 기마다 매 회계연도마다 비용을 나누어서 처리하잖아요. 비용 배분이에요. 비용 배분. 그래서 3번은 여러분 우리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문제가 나왔으면 다 맞는 것 같아가지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 4번에 있는 보기에서 요 가치 감소 물론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가지고 비용으로 매 기마다 배분하는 절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설명이 좀 부족했어요. 그냥 가치 감소분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곤란해요.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배분하는 회계처리다 이렇게 3번은 4번이 답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3번은 여러분 좀 실제 시험에 나왔으면 조금 답이 없는 걸로 좀 글을 쳐주는데 4번이 답입니다.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1월 1일 500만 원의 새 기계장치를 구입했다. 새 기기장치의 추정 내용 연수는 5년이며 잔존가치는 50만 원으로 추정된다. 주식회사 한공은 연수합계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을 행한다. 2019년도 감가상각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연수합계법 문제 FAT 1급에는 안 나오겠지만 TAT 2급에서는 이와 같이 나올 수도 있다. FAT 1급에서 계산 문제가 감가상각비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보나마나 정액법 아니면 정률법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수준이 높아지면 이렇게 연수합계법 이것도 나온다. 자, 그러면 2018년도 1월 1일에 500만 원에 샀어요. 잔존가치 50만 원이고요. 내용연수 5년이었을 때 연수합계법으로 2019년도니까 2차년도네요. 두 번째 해의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나올까? 그러면 한번 여러분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공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취득 금액에서 잔존 가치를 뺀 다음에 이건 정액법하고 앞부분은 똑같아요. 곱하기 내용 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 연수의 합 이렇게 됩니다. 이걸 분수로 표시하면 내용 연수의 합분의 내용 연수의 역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지금 몇 번 문제죠?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203페이지 4번인가요? 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2018년도 감가상각비하고
2019년도를 한번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18년도. 2018년도는 어떻게 되느냐? 5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잔존가치 50만 원이랍니다. 거기에다가 내용연수의 역수는 5죠. 5년이니까 첫 해는 5를 곱해요. 5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은 뭐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게 내용연수의 합이에요. 그래서 1부터 5를 더하면 3, 6, 10, 15 이게 15라는 얘기입니다. 15 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다 계산해도 되겠네. 자 계산기를 들고 500에서 50만 원을 빼는 건 암산으로 되죠. 450만 원 곱하기 5 나누기 15 했더니 15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2018년도의 연수합계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2019년도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2019년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느냐? 정액법하고 다르게 연수합계법은 해마다 달라요. 감가상각비가. 그러니까 해마다 계산을 해봐야 돼. 자, 2019년도가 문제죠. 2차년도에는 똑같아. 앞부분은 5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곱하기 두 번째는 내용 연수의 역순이니까 첫 해는 5부터 5, 4, 3, 2, 1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5, 4, 3, 2, 1 그러니까 두 번째는 4가 되는 거예요. 4가 그래서 나누기 똑같아. 15 1부터 5까지 더하면 15예요.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를 잡고 계산해 보세요. 제가 물어봅니다.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박정윤 씨 얼마 나와요? 계산해 보세요. 요거 2019년도 감가상각비 계산기로 계속 수업할 때 계산하는 문제는 같이 나하고 같이 계산해요. 120만 원 나오죠? 같이 따라서 계산하면서 수업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연수합계법은 체감잔액법, 정율법과 같은 추세를 보이죠. 첫 해에 많고 두 번째에 줄어들죠. 세 번째는 더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걸 체감잔액법에 해당이 되는 감가상각 계산법이다. 자, 연수합계법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답은 120만 원을 찾으면 되겠다. 네,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공은 2018년 12월 31일 현재 건물의 장부 금액이 128만 원이었으며 19년 7월 1일 이 건물을 100만 원에 처분하면서 1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연간 감가상각비 물어봤네. 그러면 지금 알려준 게 작년 말 장부 금액이 이만큼이었는데 7월 1일 날 이걸 100만 원에 처분하면서 10만 원의 손실을 봤다네요. 처분 손실. 그렇다면 100만 원이 장부 금액이 이 100만 원보다 많았다는 거죠. 그죠? 처분 시. 그래야 이게 처분 금액인데 10만 원의 손실을 보려면은 요 시점 2019년 7월 1일 현재 이날 현재 장부 금액은 얼마라고 봐야 되느냐?
11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1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파니까 처분 손실이 10만 원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요 6개월 전에 장부 금액이 얼마였어요? 6개월 전. 이때가 지금 6개월 전이죠. 2018년 12월 31일이 6개월 전이었죠. 6개월 전에 128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장부 금액이 얼마가 감소했어요? 18만 원 감소했죠. 128만 원의 장부 금액이 6개월 후인 7월 1일 날 110이 됐으니까 18만 원 6개월 동안 감소했다는 건 뭐냐? 그 사이에 감가상각이 18만 원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장부 금액이 떨어지는 것은 감가상각 한 거란 말이에요. 감가상각. 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놨잖아요. 월할 상각을 했다 이거.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18만 원의 감가상각이에요. 그러면 연간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으니까 6개월이 18만 원이면 연간은 36만 원이다. 맞죠? 그래서 답이 3번. 그래서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돼. 네. 여러분 장부금액이라는 의미 아시죠? 장부금액이 뭡니까?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 잔존금액이 그게 장부금액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장부금액을 비교했다 이거예요. 2018년 12월 31일에 장부금액이 128만 원. 그런데 이게 7월 1일 날 6개월 뒤에 100만 원에 처분하면서 10만 원 처분 손실을 봤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낮게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 10만 원 낮게. 그러면은 요 시점에 장부 금액은 110만 원이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110만 원과 128만 원의 차이가 18만 원이다. 이만큼 6개월 동안 뭐가 발생했느냐? 감가상각비가 발생했다 이거야. 처분 시 감가상각을 했다는 얘기. 그러면 6개월치가 18만 원이면 여기서 물어본 것은 연간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했으니까 3번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문제를 왜 냈을까요? 뭐 수학 문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계산 능력, 예, 이런 정도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문제를 낸다고.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1일에 A회사와 B회사는 기계장치를 교환했습니다. 네, 교환거래 또 나왔어요. 네, 아까 설명한 그 정도를 알면 이거 거의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A회사와 B회사가 기계장치를 교환했어요. A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의 교환 직전 장부금액은 50만원, 취득원가는 120만원, 감루는 70만원이고, 아까는 주식하고 교환했기 때문에 그 주식의 취득원가하고 시가만 알려주지만 이거는 감가상각 자산이에요. 기계장치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비품은 감가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이걸 교환했다 그러면 그 자산의 취득원가를 대변에 적어서 털어내야 되기 때문에 취득원가, 그리고 털어냈으면 처분할 때 감루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감루 같은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회사가 보유했던 기계는 120에 사가지고 감루가 70만 원이었던 기계고, 교환으로 받은 기계장치는 공정가치는 40만 원이고 기계장치 교환 시 A회사의 분계로 맞는 것은 이랬고, 예, 맞는 거 A회사 분계로 맞는 거. 그런데 같은 기계인데 여기서 이걸 잘 보셔야 돼. 이종 자산의 교환에 해당된다라고 가정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끝까지 잘 읽어봐야 돼요. 아까는 주식을 주고 기계를 받았다 하니까 이분이 이종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기계를 주고 기계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종으로 봐요. 이종. 기계가 서로 종류가 다른 모양이에요. 예. 하나는 빵을 굽는 기계라면 하나는 옷을 짜는 기계라든가
이렇게 완전히 용도가 다른 기계, 빵 굽는 기계하고 옷감을 짜는 기계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런 건 이종간에 그것도 같은 기계지만 이종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정리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자, 이종자산이다. 그러면 제공한 자산에 무엇을 취득자산의 취득원가로 봐야 된다? 공정가치를. 자, 그러면 여기 공정가치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제공한 기계장치의 공정가치는 40만 원. 여기 나오죠. 예. 40만 원이 차변에 신기계장치 취득원가로 돼 있어야 돼. 네. 그런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요. 4번은 무조건 틀렸네요. 왜 그러느냐? 자, 우리가 취득원가 면에서 이건 두 개는 맞았지만 우리가 구기계장치는 어떻게 해요? 털어냈죠. 기계장치를 없앨 때는 처분한 걸로 회계 처리해야 돼요. 취득원가를 120만 원을 기록해야 돼. 여기는 잘못됐죠? 여기는 40만 원을 기록했으니까 4번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답을 보면은 대변의 기계장치 120만 원. 자, 우리가 기계를 처분할 때 유형자산 처분할 때 취득금액 대변에 적는 거 아시죠? 자, 기계가 없어졌는데 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장부에 남아있으면 차감계정인데 이 차감계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차감계정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차변에 와서 없어져야 돼. 우리 유형자산 처분 분기할 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놓고 따져보는 거예요. 자, 차변합계 110만 원, 대변이 120만 원이네. 차변이 10만 원이 부족하죠. 이게 바로 처분 손실. 처분 손실. 왜 처분 손실 나오는가 볼까요? 자, 기계장치가 취득원가 120이고 감루가 70이면 장부금액은 50입니다. 120에서 70만 원 빼니까 50이죠. 50만 원짜리를 우리가 얼마를 받고 처분한 경우가 됐어요? 기계장치 40만 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40만 원 받고 처분한 결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손실이죠. 그것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 교환거래에서 이종 간의 교환거래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발생한다.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이 발생한다. 그런데 동종 교환자산은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안 나타난다. 이런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돼요. 자, 1번이 답이겠다. 야, 문제가 전부 다 길어요.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유형자산과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평가 모형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그 교재 TAT 2급으로 바꾸면서 FAT 1급에는 안 나왔던 재평가 모형이라는 거 우리 설명 많이 했죠? 재평가 모형.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이 있어요. 유형자산은. 그 재평가 모형에서는 어떻게 돼요? 재평가 모형은 우리가 가격의 변화가 의미가 있을 만큼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특히 토지나 건물 같은 경우 재평가 모형으로 우리가 회계 정책을 정했다면은 그것을 반영을 해야 돼요. 반영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재평가를 할 때 가격이 오른 거 재평가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 재평가 잉여금은 뭘로 봐요?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으로 보죠. 근데 가격이 떨어져. 그건 재평가 손실이에요. 그건 단기의 비용으로 봐요. 재평가 모형이라는 게 그거예요. 유형자산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가격이 의미 있게끔 차이가 나게 시가가 변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평가를 하는데 가격이 떨어졌으면 재평가 손실로 해서 단기의 손익에 반영하고
가격이 올랐으면 재평가 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본다. 그게 일단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재평가 모형에서는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 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는 것은 공정가치로만 장부금액을 보는 게 아니죠. 예, 공정가치를 일단 맞춰놓고, 그러니까 장부금액을 공정가치로 맞춰놓고서 결산 때 감가상각도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손상차손이라는 것도 있으면, 손상징후가 있으면 손상차손을 또 인식해야 돼요. 예, 손상차손이라고 하면 보통 재해 같은 것으로 재해를 입어가지고 자산이 그 가치가 하락한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정가치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손상차손을 차감한 것이 그게 장부금액인 거 맞습니다. 다음에 2번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감가상각 누계액과 총 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한다.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후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과 일치하도록, 예,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총 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한다. 감가상각 누계액을 수정한다. 자, 요거 좀 보류를 해놓겠습니다. 네, 2번 좀 보류해놓고,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아까. 재평가 손실은 당기손익에 반영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재평가 잉여금은 가격이 올랐을 때 생기는 거죠. 예,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감소액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예, 그렇죠.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입니다. 4번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 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거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3, 4번이 지금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에서의 설명인데, 자, 최초의 장부금액이 여기 있었어요. 10,000원. 네. 자, 4번은 이겁니다. 재평가로 인해서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어느 시점에서 20,000원이 됐어요. 20,000원이. 그러면 요 증가한 부분이 요 10,000원이죠. 요 10,000원을 뭘로 인식한다? 재평가 잉여금, 즉 자본으로 인식합니다. 네. 그런데 또 어느 시점에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5,000원이 됐어. 5,000원이요. 5,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잉여금으로 자본에 가산을 했는데 요 10,000원이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 증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가격이 얼마 떨어졌어요? 요 시점에서 지금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게 15,000원이 하락을 했죠. 예, 여기서 이 15,000원을 말이죠.
15,000원을 재평가 손실로 다 인식하는 게 아니고 여기 10,000원까지 10,000원까지는 여기 10,000원 요 10,000원은 재평가 잉여금을 감소시켜요. 재평가 잉여금을. 그리고 여기서 5,000원 요 5,000원만 재평가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재평가 손실이 된다. 자, 여기 10,000원은 여기 10,000원까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는 요 10,000원은 똑같이 이 10,000원은 똑같이 이거 빨간색으로 재평가 잉여금.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을 때 재평가 잉여금이 대변에 가겠죠.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재평가 잉여금이 차변에 오겠죠.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요 5,000원만큼은 차변에 재평가 손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15,000원을 분계를 우리가 분계를 써보면 요 15,000원의 분계를 밑에다 써보면 차변에 요거 재평가 잉여금 재잉이라고 할게요. 요거 10,000원 이거 자본의 감소죠. 그 다음에 요거 5,000원은 재평가 손실 재평가 손실 5,000원 이건 뭐예요? 비용의 발생이에요. 요건 비용 발생 이거는 자본 감소. 그리고 대변에 요 가격이 하락한 것이 만약에 이것이 토지다라고 한다면 토지는 15,000원의 자산 감소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이 3, 4번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옳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2번. 예,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잔고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한다? 우리가 유형자산의 재평가에서 이러한 작업은 없어요. 이러한 작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자, 다음에 8번 문제 봅시다. 다음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가뿐히 맞춰야 되겠죠.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판매용 자산은 무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렇죠. 판매용.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판매용이라면 그거는 재고자산이 맞죠. 2번 교육훈련비, 마케팅 비용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틀렸습니다. 네. 틀렸습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걸 비용으로 인식해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것은 맞아요. 자, 우리가 직원들을 교육훈련을 시킵니다. 직원들을 교육훈련을 시키면 그 직원들이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 업무를 잘 처리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의 품질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요. 또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광고 선전 같은 거예요. 회사 이미지가 좋아지고 광고 선전을 통해서 상품 판매가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미래 경제적 효익은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형자산이 되려면은 미래 경제적 효익만 있다고 해서 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이건 통제가 안 돼. 통제 가능해야 돼. 통제라는 건 뭐냐? 내가 남한테 빌려주고 싶을 때 빌려주고, 내가 우리 회사가 처분하고 싶을 때 처분하고, 예.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육훈련비는 누가 받았어요? 직원이 받았죠. 직원을 우리 회사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통제 안 돼요, 사람. 또 마케팅, 광고 선전비, TV 광고 같은 걸, 방송 광고 이런 걸 했어요. 그거 통제 안 되죠. 한번 지출된 거. 그래서 이 통제라는 개념은 처분이라든가 빌려주는 거, 대여라든가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처분과 대여와 사용을 우리 회사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할 수 있어야 그 자산을 회사가 통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에 투자한 거하고 이런 광고에 투자한 것은 사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출하면 기대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잘 훈련된 사원들이 어떻게 해요?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인력 스카우트. 그래서 뭐 하이닉스에 근무하는 반도체 연구원이 중국에 있는 무슨 반도체 회사로 스카우트됐다. 그 사람은 하이닉스에서 기술을 수년간 습득하고 배웠는데 회사가 통제가 불가능하죠. 연봉 많이 주겠다고 가겠다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방법은 없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9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다음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랬네요. 1번 무형상각의 상각은 자산의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아요. 무형자산의 상각 시기는 사용 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해나갑니다. 맞고. 2번 프로젝트의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이 모두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 일단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이 맞아요. 근데 과연 모두냐? 그러나 3, 4번을 봐야 돼. 약간 2번이 이 모두 때문에 좀 마음에 걸려요. 근데 확신할 수는 없어. 자, 3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어요? 옳은 건 1번이네 그러면. 지금 옳지 않은 걸 찾아요. 1번이 문제 하나도 없죠. 1번에는 하자가 없어요. 무형자산의 상각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한다. 맞습니다. 1번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이게 모두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개발 단계에서 발생을 했으나 그것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 개발 단계에서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신뢰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3번 뭐가 틀렸나 봅시다.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독립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몇 년이죠?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경우는, 이거 틀렸죠? 정률이 아니라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무슨 법? 정액법. 그래서 2, 3, 4가 틀려서 1번만 제대로 설명이 된 것이다. 자, 10분간 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